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각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오슬리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슬리반 책의 3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책을 여셔서 3장의 감각 기능 검사라고 하는 챕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낯선 단어나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 자료를 통해서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뉴럴 사이언스, 즉 기능에 관련된 뉴럴 사이언스를 공부하면서 외부적 자극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왔었죠. 그래서 환경에서부터 이렇게 제공되는 어떤 자극들이 신경계의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또 어떻게 출력되어서 어떻게 소위 행동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은 조절되는 환경과 조절되지 않는 환경이 있다라는 큰 분류를 기억하고 있고, 또 스티뮬러스라고 하는 자극들, 환경에 널려있는 자극들이 나와의 관계에는 기능적인 단어는 센소리 또는 센세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각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감각들은 어떠한 평가를 하는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챕터 3이네요. Examination of Sensory Function, 감각 기능 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Sensory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감각 통합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감각 통합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떠올릴 때 따드다다, 뭐 찹다 또는 닿았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자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브레인은 감각이 내 몸에 제공되는 많은 감각들이 가지별로 10가지면 10가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의 여기 통합이 아니고요. 총합, 토탈 스코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잡았을 때 닿았다 또는 약간 압박을 주고 있다 또는 찹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극들이 있겠죠. 또 그 자극을 감지하는 리세터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자극들이 각각의 하나하나씩 감각신경섬유를 타고 또는 이 어센딩 트랙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들의 총합, 전체적인 그 성향이 브레인에 전달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자극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자극은 평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감각을 받아들일 때 가지가지의 개수, 각각의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총합으로서 정보를 수용한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각이 통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능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러한 감각들이 통합된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밑에 보면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모든 감각 자극이 뇌의 고위 중추로 한꺼번에 들어간다면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질 것이다. 뇌의 기능을 발달하고 실행하기 위해 방대한 감각 정보를 거르고 조직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뇌의 과제이다 라고 진 에이어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뇌는 감각을 가지가지 개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에 대한 총합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책 읽어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감각은 물론 이 책 읽는 것이 뭐 한 줄 한 줄 읽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입니다. 에비던스를 갖기 위한 문헌의 작업이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6페이지의 좌측 단락에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운동학습과 운동수행은 감각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토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인간은 중추신경계에 의해 조직화되고
통합된 감각 입력을 기초하여서 움직임을 예측하고 배운다. 그래서 피드백, 피드포워드 조절을 통해서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사용한다. 뭔가 우리가 좀 들어보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감각들은 실제 우리가 어떤 사례의 환자들을 만나게 될 때 주로 이제 뭐 상위운동신경 질환이라든지 하위운동신경 질환, 대표적으로 여러분 스트로크와 또는 로백페인 환자,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을 보면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다빈도가 되는 추간판 탈출증 번호가 4번과 5번 사이죠. 그러면 거기의 말초신경이 지배하는 피부 영역의 감각들의 체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하다면. 그래서 어떤 환자는 감각이 아예 없는 넘니스, 무감각의 상태가 될 것이고, 또 어떤 환자는 딱따구리가 이렇게 쪼는 것처럼 또 이렇게 뭐 따갑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버닝 센세이션이라 해가지고 화끈화끈하게 되기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판 탈출증 환자는 그러한 센소리 체인지를 가져올 수도 있죠. 또 말초신경이 잘렸다. 유로프락시아로 또는 엑소노토메시스로 또는 뉴로토메시스로 잘렸다 하더라도 그 신경이 이너베이션 지배하는 피부절은 센소리 체인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임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위신경 운동원 질환들, 대표적으로 스트로크를 예를 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도 감각이 없다 또는 이상감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환자의 질환의 발병부터 또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이 센소리 체인지나 또 감각의 회복은 우리 물리치료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예측적인 어떤 정보를 주게 된답니다. 임상적 적용, 96페이지 우측 단락에 보면 이제 임상적 적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피부 분절과 신경 지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더마톰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31상의 척수신경은 말초로 내려가서 근육을 지배하는 마이오톰, 근절을 형성하게 되고 또 피부 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더마톰을 형성하게 되고 지금 그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뼈들도 지배하게 되는 스켈렉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특정 부분들, 물론 이런 신경의 부분들은 경계선이 좀 모호하다라고 많은 책들에서 나옵니다. 즉 여기에 예를 들다 보면 T5 영역과 T4 영역 가슴 쪽에 보면 그 선이 있지만 어떤 검사를 할 때 그 선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진짜 이노베이션인지 모호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일반적인 환자가 나타내는 그런 정보들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문 면허 시험이나 이런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는 주로 팔 쪽의 마이오톰, 또 로레그, 즉 종아리와 발등 쪽까지는 마이오톰은 또는 더마톰은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주로 엄지손가락과 인덱스 핑거 이쪽은 이제 C6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 쪽이 C7,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는 C8의 더마톰을 가지게 되고요. 만일에 이게 발이라면 엄지발가락 안쪽 같은 경우에는 L4, 발등 쪽의 중간 부분은 L5, 새끼발가락 쪽은 S1 이런 식의 이제 더마톰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3의 1 그림에 보면 이 사람의 오른팔이네요.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 쪽에서의 C6, 7, 8 그리고 다리 쪽에서도 역시 L4, 5의 부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후면에 대한 더마톰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좌측 단락에 위에 보면 더마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단어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 우측 단락에 보면 트랙이 나옵니다. 트랙. 척수로라고 나오는데 뭐 척수로뿐만 아니고 트랙은 상행로도 있고 하행로 또 센소리 트랙 또는 모터 트랙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트랙들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책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리뷰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위 지식들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랙들에 관련 이야기들이 다시 뒤에 조금 언급이 되고요. 또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우측 단락에 보면 아무래도 나이와 관련된 감각의 변화들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몸에 갖고 있는 피부의 수용기들 또는 근육의 수용기들, 관절의 수용기들이 그 개수가 줄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이 확인한다 하더라도 브레인에서의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response time, 반응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young people과 old people에서의 감각의 변화들은 조금 차이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또 실제 병변이 생긴다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변이 생긴다면 그것이 말초신경질환이든 또는 중추성 질환이든지 그 신경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감각 변화를 당연히 초래하게 되겠죠.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의 좌측 단락에 보겠습니다. 사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자, 이 감각 검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환자가 어떠한 감각 검사를 하려고 하는지를 블라인드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할 때는 검사하고자 하는 어떤 지절이 있으면 이쪽에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리게 해서 감각 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머리를 돌리기 어렵다면 이렇게 그 안대를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그러나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라든지 또는 신경학적 중추신경계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고 없는 이 안대 착용들, 시각을 차단했을 경우에는 좀 과한 액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를 하려고 할 때의 사전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의 단어를 일체 모르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A라고 하는 카드를 내어서 또 인지를 보거나 또는 시각적인 정보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사전 고려 사항들에 보면 먼저 멘탈 스태투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멘탈 스태투스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멘탈, 제가 마우스로 적다 보니까 좀 좋지 않습니다. 정신 상태가 어때? 이런 얘기죠. 많이 했죠.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다 적지는 않을 거고요. 알러트하다, 드로우지, 스토퍼, 세미콤마, 콤마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는 감각검사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또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어린이 같은 경우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에다가 멘탈 스태투스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멘탈 스태투스는 맨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뭐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알러트도 나오고 청명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스토퍼도 나오고 혼미도 나오고 그리고 콤마가 나오고 세미콤마, 디콤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드로우지는 빠져 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맨 밑에 보면 알러트, 그 다음에 기면, 그 다음에 둔감, 혼미, 반온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신 상태에 포함되는데
알러트, 드로우지, 스토퍼, 세미콤마, 콤마. 요게 우리 일반적 의학에서는 멘탈 스테이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각성과 그 다음에 주의력, 진압력, 인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인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감각 평가에 이제 조금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각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라우잘입니다. 각성의 반대 개념이 디프레션이죠. 그래서 디프레션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D, E, P, R, E, S, S, I, O, N. 바로 이러한 부분들, 즉 너무 각성되거나 너무 디프레션 되거나 감각 검사를 할 때의 고려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페이지는 여러 가지 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인지가 부족하다면 검사를 하는데 장애가 될 요소가 큽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우측 단락에 기억력과 청력, 시력 이러한 것들이 다 감각의 검사에서 변수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감각계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각 수용기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이 리셉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표제성 감각 superficial sensation, 자, 뒤에 넘겨보시면 deep sensation, 그리고 여기에는 combined cortical sensation을 결합된 피질 감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합된 거칠 감각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통합된 거칠 감각이라는 표현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의 종류는 표제 감각, 깊은 감각, 그 다음에 통합된 거칠 감각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트랙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트랙은 엔테리오, 라테랄, 스피노살라믹 트랙, 즉 두 개를 동시에 얘기했다 그죠? 앞쪽에 있는 스피노살라믹 트랙도 얘기했고 옆에 있는 스피노살라믹 트랙도 이야기했고, 자, 밑에 보면 도잘 칼럼, 메디아, 렘니스컬 시스템, 렘니스컬 패스웨이, 즉 후척주 내적 섬유대, 이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얘를 도잘 칼럼이다 이렇게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랙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는 감각 수용기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머릿속에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부 수용기, 근 수용기, 관절 수용기 이렇게 아마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따라서 보면 먼저 감각 수용기의 종류를 볼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큰 카테고리의 분류는 기계적 수용기와 화학적 수용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07페이지 글상자 3의 4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기계적 수용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메카노 리셉터이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화학적 수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화학적 수용기를 먼저 봅시다. 케모 리셉터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미각, 우리 혀에 있는 것들, 후각, 또는 동맥에 있는 혈관 안에 있는 것들, 삼투압과 관련 조직의 리셉터들, 또는 혈중의 포도당이나 이러한 대사 물질들을 감지하는 것들, 이 것들을 모두 다 케모 리셉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의 영역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만일에 어떤 손상이 되었을 때는 의사의 영역에서 주로 많이 공부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관련이 있는 리셉터들을 보자면 위쪽에 있는 메카노 리셉터죠. 기계적 수용기 보면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순서대로 피부 수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딥 센세이션을 하는
근수용기가 있고 관절수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보면 로마자의 1, 2영역에 있는 것들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주로. 그리고 3, 4, 5에 있는 것들은 요것들에 대한 약간 그 하위의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메카노 리셉터는 피부 수용기, 그 다음에 근수용기, 관절 수용기가 있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피부 수용기는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때 보면 가장 표면에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자율신경종판, 그 다음에 뭐 마이스너, 그 다음에 메르켈 또는 뭐 루피니, 크라우제, 파시니안이 피부에서는 가장 깊게 있다. 특징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의 좌측에 보면 자유신경종판 프리너브 엔딩은 이 수용기는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통증 또는 온도 그리고 터치 그리고 압력은 표제감각이라 했죠.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털입니다. 실제 우리 털이 가장 먼저 보이긴 합니다만 털은 밑에 보면 모낭과 또 여기 자율신경 종판들, 종말들은 얽혀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얘들도 보면 바로 이런 터치에 대단히 민감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뭔가가 내 피부에 자극을 주는구나를 알게 될 정도로 민감한 리셉터입니다. 그리고 메르켈은 그 중간 정도에 보면 낮은 강도의 접촉뿐만 아니라 접촉 속도에 민감해서 피부의 일정하게 누르는 압력에 반응한다. 그래서 약간 피부가 약간의 압박을 받을 때 이런 리셉터들이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르켈 분은 이제 독일분입니다. 독일의 신경생리학자이시죠. 그리고 루피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면 어떤 조직이 장력이나 스트레칭 같이 서서히 늘어날 때 좀 반응을 잘한다 나옵니다. 루피니는 이탈리아의 이제 신경생리학자이시고요. 그리고 크라우제 이분도 독일 분이고 밑에 마이스너도 독일 분인데 크라우제는 중간에 보면 접촉과 압력의 인식에 기여한다. 뭔가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스너는 저역치이고 빨리 적응하여 손가락 끝, 입술, 발가락, 높은 수준의 식별이 필요한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저역치란 말은 여러분 낮은 자극에도 이런 뜻입니다. 자극이 좀 작아도 그러니까 저역치 리셉터들이 엄청 민감한 것들이죠. 그래서 저역치는 자극을 적게 줘도 이런 뜻입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파시니아는 중간에 조직의 빠른 움직임에 자극을 받고 빠르게 적응하는데 이건 주로 진동을 인식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루피니라든지 파시니안이라는 것들은 관절에서도 좀 필요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루피니는 이 스트레칭 조금 늘어나는 느낌을 감지한다. 파시니안은 조금 빠른 진동에 감지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의미적으로 털은 좀 표면에 있고 파시니아는 피부에서도 좀 깊숙이 있는 감각 수용기구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 수용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머슬 스핀들과 GTO가 있습니다. 두 개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GTO가 더 중요합니다. 머슬 스핀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슬 스핀들은 면허 시험 같은데 자주 등장하는 것들인데 다시 제가 언젠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이 근방추 머슬 스핀들은 주로 근육의 이런 부분에 벨리에 많다면 GTO는 근육이 텐던화되는 정션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고 또 이런 움직이는 속도들을 정보들을 중추에 전달하는 감각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근방추 안에는 얘는 리셉터이기도 하지만 즉 센소리 너브 5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모토 너브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방추는 감각 수용기이기도 하고요. 또 운동 신경 세포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근방추 안에는
알파 모타 뉴런과 감마 모타 뉴런들이 존재한다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근수용기와 GTO에 관련된 비교가 되었다면, 자, 이번에는 관절 수용기.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기록한 대로라면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자, 모든 시노비얼 조인, 활액 관절에는 조인의 리셉터가 필요합니다. 자, 다 분포합니다. 근데 특히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어깨와 같은 프록시말 조인에 많이 분포하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와 같은, 이 밑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타입 2는 리스트와 같은 디스탈 조인에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타입 1은 서서히 느리는 움직임의 감지를 잘한다. 아까 여러분 그래서 타입 1을 루피니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입 2는 이렇게 빠른 진동의 반응을 잘한다. 즉 파시니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인 모빌리제이션 할 때 프록시말 조인을 할 때는 이렇게 디스트랙션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면 디스탈은 이렇게 오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빠른 진동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인 리셉터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이렇게 되는데 타입 3는 GTO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GTO는 이렇게 늘어나는, 좀 탱탱하게 늘어나는 그 긴장성을 감지하는 거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타입 4 같은 경우는 유해 자극 수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 자극 수용기는 노시셉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해 자극 수용기입니다. 타입 4의 성격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활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그냥 트랙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트랙. 그래서 트랙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엔테리어 라테랄 스피노살라믹 트랙, 전외측 가쪽 척수 시상로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역시 도잘 칼럼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트랙에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은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센소리 트랙이다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오토 트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센딩 트랙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름을 만드는 게 쉬웠습니다. 그 정보는 그 길을 통해서 거기로 올라간다. 그 정보는 그곳을 통해서 거기로 올라간다. 그리고 아주 큰 트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좋습니다. 스피노 살라믹 트랙, 스피노 세레벨라 트랙, 도잘 칼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들은 주로 표제 감각들을 전달한다. 얘는 주로 깊은 감각들, 얘는 주로 식별 감각들을 전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센딩 트랙입니다. 디센딩 트랙은 그곳에서 내린 명령은 그곳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곳에 내린 명령은 그곳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 핵에서 내린 명령은 그곳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예, 그곳에 내린 명령은 그곳을 빠져나간다. 자, 뭡니까? 그렇죠.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겉질에서 내린 명령이죠. 자,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미드브레인에는 레드셀에서 내린 명령입니다. 루보로 스파이널 트랙.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폰즈와 메듈라 쪽에는 그물체액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물체액이 내린 명령은 바로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을 통해 내려간다. 그리고 폰즈와 메듈라에는 안트랙이 많은데 안트랙이 내린 명령은 바로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죠. 이 세 개는 대표적으로 서브콜텍스다 이렇게 이 그림으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은 된다 그죠? 의식적인 움직임, 무의식적인 움직임, 어디 디스탈의 파이모타, 프록시말의 그로스 모타, 그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기억되었다면 이 트랙은 여러분이 아주 잘 기억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자들을 볼 때 그 움직임에서 바로 이러한 지식적인 베이스를 근간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디센딩 트랙에서 우리가 별도로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피라미달 트랙과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이 구조물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듈라에 있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를 통과한다면 피라미달 트랙, 바로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을 지칭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라테랄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입니다만 그냥 여러분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들은 주로 브레인스템에 퍼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움직임을 볼 때 이 브레인스템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치료를 하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워낙 광범위한 영역이 손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메듈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연수교차. 약 80%는 연수교차를 하고 나머지는 척수의 레벨에서 교차를 해가지고 내려간다. 까지를 트랙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보다는 내용이 현재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좋은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2페이지 우측에 보면 검사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각 검사는 조용하고 채광이 좋은 곳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신체 부위의 수에 따라 앉거나 누운 자세를 취한다. 전신 검사이면 엎드리거나 한다라고 있는데 이 검사의 환경이나 검사의 조건들은 한번 기억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문면허 시험에 보면 검사의 조건 해가지고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장비나 이러한 것들은 촉각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되고 또 온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뭘 선택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뒷페이지에 보시면 114페이지에 보면 그림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온도를 잴 때는 냉각이라 하죠. 그리고 냉각과 온각, 즉 차가운 감각과 그 다음에 따뜻한 감각을 검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실린더 같은 데 물을 넣어서 환자의 피부에 이렇게 갖다 대게 되는데 참나 뜨겁냐를 물어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로 사용하는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5에서 10도 정도의 물은 주로 냉각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어디 표기를 해놔도 좋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감각을 검사할 때는 5에서 10도 섭씨소를 검사합니다. 근데 5도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4도 물도 있고 2도 물도 있는데 잘 쓰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체는 5도 이하의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찹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프다라고 느낍니다. 통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와 관련된 냉각의 검사에서는 5에서 10도 사이의 물을 사용하지만 5도 이하의 물은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통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팁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논문을 쓸 때 발바닥 이상 감각에 관련 논문을 쓸 때 실제 환자들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건강한 영피부를 대상으로 발바닥의 앞발과 뒷발의 구분에 이제 냉온도를 적용해 가지고 뒤쪽을 얼리거나 앞쪽을 얼렸을 때 걸음걸이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이제 연구를 한 흥미로운 논문이 있는데, 그랬을 때 당연히 발바닥에서의 이 온도감이 달라졌을 때 또는 이상 감각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 걸음걸이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온도를 재기 위해서는 냉각은 5에서 10도 사이의 물을 사용하는데 5도 이하는 통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따뜻한 어떤 감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로 40에서 45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45도는 좀 뜨겁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45도의 물은. 그래서 주로 대략 한 42도 정도를 따뜻한 온도각을 평가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캘리퍼라고 합니다. 캘리퍼는 이 두 개의 어떤 핀 모양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핀 모양을 점점 좁혀서 환자의 특정 부위에 갖다 댔을 때 이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있으면 캘리퍼가 두 개가 있겠죠. 갖다 대고 몇 점으로 느껴졌느냐. 2점이라면 다시 좁혀서 몇 점, 좁혀서 몇 점, 좁혀서 몇 점. 이렇게 이제 점점 이 캘리퍼를 좁혀가면서 환자가 2점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또 어느 부위가 가장 식별을 잘하는가를 보는 것들인데 매우 중요한 고급 감각이죠. 2점 식별력은. 근데 2점 식별력은 우리 전문 면허 시험에서 보면 반드시 신체의 종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팔이면 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점점 좁히는 걸 이렇게 좁혀가야지 이렇게 좁혀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할 때도 이렇게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좁혀가야 된다. 즉 종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2점 식별력은 반드시 종방향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이 2점 식별력이 가장 잘 알아차리는 부분. 이 캘리퍼가 많이 좁아졌을 때 가장 잘 알아차리는 부분이 손에서는 새끼손가락의 끝입니다. 여기에 가장 2점이 짧게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식별하더라. 그 다음에 이 발에서는 엄지발가락에 점점 내려가겠죠. 그죠? 엄지발가락의 끝에서 잘 2점을 식별을 구분하더라. 그리고 얼굴에서는 이 외측에 있는 가쪽에 있는 이 맨디블라 하악 쪽이 훨씬 더 2점이 잘 이렇게 좁혀갈 때 잘 알아지더라 라고 하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 또한 면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위나 이러한 것들을 묻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다른 형태의 2점 식별 도구들입니다. 아마 병원에 우리가 가서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것들을 훨씬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좀 호주머니 같은데 휴대를 하기도 좋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을 넘겨보시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표 3의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감각의 종류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일반적 감각 손상을 서술하는 용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게인식불능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사과나 또는 뭐 이렇게 수박에 대해서 바로 이런 고급 식별 감각의 손상을 말하는 것들이고요. 부위 착오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옆구리를 이렇게 터치하면서 어디에 닿았느냐라고 물을 때 어깨라고 하는 오류된 답을 말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질통, 그 다음에 통각 상실증, 입체 인식 불능, 위치 감각 결여, 자결통, 이게 이제 타는 버닝 센세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 감각, 뭐 여러 가지 감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상 증후군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큰 표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 증후군은 영어로 살라믹 페인 신드롬 이런 표현을 썼고요. 옛날에는 실제 환자들이 많답니다. 시상 증후군을 살라믹 페인 신드롬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라믹 페인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 이 사람에게 통증이 발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이엔세팔론은 제가 조절 중추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이엔세팔론은 숫자 4다. 에피살라무스, 서브살라무스, 도잘살라무스, 하이포살라무스. 뭘 조절한다 했습니까? 바로 체온과 통증, 호르몬 이런 걸 조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통증이라고 얘기하면 통증은 주로 살라무스에서 이게 아주 밀접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통증의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는 것들은 이 살라무스가 오작동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긴 통증을 살라믹 페인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나 CT나 오만 의학적인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원인이 잘 발견되지 않고 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통증은 아닌데 바스 스코어에서 10불 넘는 이런 표기를 하는 환자들은 의사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치는 이제 아주 고강도의 통증 조절 약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살라믹 페인 신드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것도 이상 감각으로 봐서 최근에는 살라믹 센소리 신드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센서리 신드롬이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단어 나쁜 단어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살라믹 센서리 신드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라믹 페인 신드롬, 살라믹 센서리 신드롬이라는 얘기는 이 환자가 나의 치료에 대단히 변수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 신체의 감각장애 및 부분학적 완전한 마비로 인한 시상의 혈관 변형이며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과장되고 지속되고 통증이 있는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환자 본인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살라믹 페인 신드롬. 그래서 이 통증도 이상 감각의 영역을 보고 최근에는 살라믹 페인 신드롬이 살라믹 센소리 신드롬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제 감각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 감각, 그리고 깊은 감각, 그리고 뒤에 보면 통합된 거칠 감각이 있을 텐데 표제 감각은 종류들을 보시면 되겠죠. 통각, 그리고 좌측 단락입니다. 온도각, 그리고 우측 단락에 촉각, 접촉인식, 그리고 밑에 보면 압각, 여기는 압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레셔입니다. 프레셔. 그래서 표제 감각의 종류는 통각, 온도각, 촉각, 압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검사하는 방법들이 면허 시험에서 묻긴 합니다. 그러나 내용들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 아까 얘기했던 프레셔라고 하는 치료사의 엄지로서 손가락 끝으로서 꾹 누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깊은 감각과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페이지네요. 깊은 감각을 보시면 딥 센세이션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표제 감각들은 피부 수용기들이 감지를 많이 하겠죠.
딱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리셉터하고 연관을 시키면 표제 감각들은 주로 피부에서 주로 감지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깊은 감각들은 근수용기 아니면 조인 리셉터들이 감지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별 감각들은 이 리셉터들이 모두리 총합들이 반응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깊은 감각은 운동 감각,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진동 감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없다면 방향 감각, 그래서 운동 감각 옆에다가 방향 감각 이렇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팔이 안으로 가는지 밖으로 가는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방향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진동 감각. 그래서 이 진동 감각을 느끼는 리셉터는 우리가 파시니안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걸을 때 보면 힐 스트라이크, 즉 뒤꿈치를 바닥에 닿을 때 지면 반발력이 내 몸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칼카니우스에 전달되었던 진동이 티비아, 피머, 골반 그리고 트렁크까지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 감각은 브레인까지 전달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올드 피플들의 될수록 파시니안 소체가 여러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파시니안이 약 40% 감소하더라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보다는 훨씬 이런 걸음걸이나 그다음 어떤 대처 능력에서 폴다운 즉 낙상이 빈번한 이유로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 진동 감각의 결여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저널이 나옵니다만 WBV 치료를 하니까 낙상이 좀 줄더라라고 하는데 WBV가 어떤 약자냐면 Whole B Body V Vibration, Whole Body Vibration 이런 그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홈쇼핑이나 이런 어떤 그 스포츠 센터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진동을 하게 되는 판이 있죠. 그 위에 서서 온몸이 이렇게 다 떨리게 했을 때 그 훈련을 뭐 6주간 또는 8주간 경험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는 폴다운이 훨씬 줄더라라고 하는 저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보시려고 한다면 whole body vibration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환자를 치료하거나 치료적인 어떤 전개를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BV 저도 하나 다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mbined Cortical Sensation 통합된 겉질 감각에 보면 종류가 입체인지 호주머니나 이런 뭐 본각 보지 않고도 물체를 입치 사각인지 삼각인지를 아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촉각 국소와 어디에 닿았는지를 아는 것들. 그 다음에 페이지에 우측 페이지 보면 2점 식별력, 아까 그 캘리프를 가고 점점 좁혀가는 것들. 새끼손가락 끝, 엄지발가락의 끝, 외측 하악의 가장 2점 식별력을 잘 반응하더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종방향으로 실시한다.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우측에 보면 이중 동시자극 어디 즉 어깨도 터치하고 뭐 옆구리도 터치했을 때 두 군데를 다 알게 되는 것들 그냥 다 한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것들이죠. 고급 감각입니다. 서화 감각 몸체에 글을 썼을 때 알아차리는 것들 반응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질감인식 이러한 천들이 때타올인지 안경을 닦는 타올인지 아는 것들. 자, 밑에 나와 있는 무게감각 무게인식 감각, 수박이나 뭐 참외 이런 사이즈를 이제 그 무게를 감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는 영어로도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고요. 바로노고시스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얘를 구용어로는 앞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앞감. 앞각은 아까 표피의 감각이라면 앞감은 통합된 거칠 감각에 있다. 앞감이라고 하는 단어 구용어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검사들은 뭐 방법들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뭐 그런 때가 오게 된다면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검사들은 감각의 기능들과 감각의 검사들을 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모든 검사가 그렇듯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의 도구의 선택에 있어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평가 도구를 선택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125페이지에 보면 정량화된 감각 검사와 특수 검사 정량화 평가 중에는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평가가 나오면 정량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정성화라고 하는 단어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숫자화할 수 있는 양을 정할 수 있는 이런 검사를 정량화 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이 책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만 기억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124페이지에 보면 온도를 평가하는 것들.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온도계를 사용을 많이 하죠. 비접촉 온도계도 있죠. 이제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냉각과 어떤 온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물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발지지 진동 자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동들은 이것보다는 오히려 우측 페이지에 있는 125페이지에 있는 토닝 포크를 많이 씁니다. 소리굽새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소리굽새를 이렇게 진동을 띵 해가지고 정수리에 갖다 댄다든지 그러면 이게 진동 감각이 온몸에 뼈를 타고 쭉 이렇게 퍼지는 게 느껴집니다.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또는 안쪽 복숭아 뼈에 이런 진동 감각을 해서 갖다 대기도 합니다. 자, 되었을 때 이 진동 소리굽새 이 자체도 125페이지에 3의 20그림입니다. 진동을 검사할 때 얘를 주로 많이 쓰는데 얘들도 사이즈에 따라서 그 진동되는 헤르츠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가게 되면 그러한 진동급새들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이제 전략에 따라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동급새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넘기시면 뭐 최신화된 장비들이 많이 나오네요. 126페이지에 보면 진동 자극을 인식하기 위한 바이오 이 뭡니까? 테시오메타라고 하네요. 바이오 테시오메타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소리굽새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장비들은 되게 현대화된 장비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쉬운 장비나 어떤 도구들을 선택해서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은 135페이지까지 바로 자극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감각들에 대한 검사들의 방법과 종류들이 이 책에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외부적 자극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환경, 그 다음에 이 자극들은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부를 틀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자료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훨씬 더 풍부한 근거와 풍부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떠올리면서 지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자료를 보시면 외부적 자극의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환경은 조절되는 환경과 조절되지 않는 환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환경에는 많은 스티뮬러스, 자극들이 널려 있다.
그래서 이 자극들을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즉 운동 조절이라든지 통합된 신경과학을 이야기할 때는 이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극들을 이벤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되게 우리 요즘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지만 이런 산만한 여러 환경에서의 자극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각각에 대한 자극들을 대처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제공되는 이벤트, 정보들에 대한 총합으로 받아들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극들, 어둡다, 또 뭐 스산하다 이런 개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제공되는 정보는 총합으로서 다가오게 된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아마 좀 불안하다, 겁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자기가 판단되는 특정 하나를 먼저 컨트롤하게 될 것들이죠. 환경에는 조절되는 환경과 조절되지 않는 환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많은 자극들이 널려 있다, 이벤트들이 널려 있다, 정보들이 널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극이 기능적으로 표현될 때 스티뮬러스는 나와의 관계를 맺을 때 센스 또는 센세이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감각은 나의 몸 및 몸 외에서 생긴 변화를 감지하는 작용을 우리는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제공되는 정보를 알아차리는 작용을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극을 판단하지는 않죠. 단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판단은 즉 브레인에서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왔어 이렇게 자, 자극을 단지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게 자극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번에는 센세이션에 대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 자극에 대한 총합으로서 반응한다. 브레인은 우리는 다양한 감각에 대한 총합으로서 반응한다. 그리고 지속되는 감각에 대해서는 통증으로 인식합니다. 지겹죠? 계속 어떤 자극이 지속된다면 대단히 달콤한 요즘 음료들이 많죠. 그런 음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먹게 된다면 우리 브레인은 여러분 그 부분을 통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극이라도 그것이 너무 지속된다면 우리 브레인은 통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싫죠? 달콤한 케이크도 있죠. 그리고 달콤한 음료도 있죠. 그리고 달콤한 말도 있죠. 그런 모든 것들도 지속된다면 우리 브레인은 통증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극들, 감각들은 어답테이션을 한다, 수능을 한다, 적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경우 많죠. 전기 자극을 되어줬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환자가 선생님 여기 전기 자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전기 자극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들이 그 정도의 자극에 어답테이션 되어서 잘 느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극하면은 썸메이션, 이 썸메이션에 관련된 이 썸메이션은 여러분 우리 엑셀에도 썸, 더하기라고 하는 뜻이죠. 가중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으로부터 과제물을 받았는데 오후에 또 어떤 과목에 과제물이 생긴다면 과제물이 너무 과중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썸메이션 된다 이런 뜻이죠. 자극을 이야기할 때는 썸메이션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썸메이션에 관련돼서는 쉐링턴이 연구한 자료들이 대단히 근거를 많이 가집니다. 쉐링턴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 에비던스를 제공하셨죠. 그래서 이 썸메이션은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극, 감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썸메이션을 여러분은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썸메이션에는 템포럴 썸메이션과 스파셜 썸메이션이 있다. 즉 시간적 가중과 공간적 가중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요 특성들을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또 레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썸메이션은 템포럴 썸메이션, 시간적 가중과 스파셜 썸메이션, 공간적 가중이 있다. 조금씩 자료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추가로 제가 뭔가를 여러분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새롭게 듣게 되는 부분이라면 같이 이야기하고 또 조금 옮겨서 레코딩을 해두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썸메이션은 시간적 가중과 공간적 가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템포럴 썸메이션, 시간적 가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자극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즉 저의 손등에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때린데 또 때리면 더 아픈 것들이죠. 더해지는 것들입니다. 때린데 망치질도 똑같은 원리가 되겠다 그죠? 어떤 자극을 계속 가중하게 되니까 결과는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 한 곳에 지속적인 반복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시간적 가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하자면 특정 한 곳에 또는 특정 한 부위에 반복적 자극을 제공한다면 시간적 가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한 곳에 반복적 자극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것. 이걸 시간적 가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좋아집니다. 근데 나중에 뭐 통증을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극의 형태는 그렇다고. 자, 그러면 스파셜 썸메이션은 어떤 거냐면 공간적 가중 이런 뜻인데, 자,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보면 어깨도 선생님이 핸들링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도 핸들링을 한다. 즉 어깨도 하고 트렁크도 한다면 두 부위에 자극이 제공되는 것이죠. 아까 시간적 가중은 한 곳에 반복된 자극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면 스파셜 썸메이션은 A 부위와 B 부위에 자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한 곳과 다른 한 곳에 자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치료에 응용된다면 이제 결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공간적 가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A 부위에도 자극을 하고 B 부위에도 자극을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공간적 가중으로 하는 것들인데 바로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C에서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병원에서 보면 어깨에도 선생님이 컨트롤을 하고 또 골반에도 컨트롤을 하고 즉 운동치료를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할 때 A에도 하고 B에도 하고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어깨에도 하고 골반에도 하니까 오히려 그 결과가 몸통에서 나타나더라. 바로 이런 사례들이 공간적 가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썸메이션, 템포럴 썸메이션, 그리고 스파셜 썸메이션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반복된 자극을 제공하는 것. 그렇죠. 템포럴 썸메이션. 한 곳과 또 다른 한 곳에 자극을 제공하는 것. 공간적 가중이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또 다른 곳에서 결과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스파셜 썸메이션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분류할 때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죠. 표제 감각, 깊은 감각, 통합된 거칠 감각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헨리 히드라고 하는 분은 감각을 원시 감각 시스템 그리고 식별 감각 시스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원시 감각 시스템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제 감각들입니다. 찹다, 뜨겁다, 닿았다 이런 것들. 식별 감각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된 거칠 감각의 감각 종류들입니다. 대단히 그래서 요거는 기초 감각이라면 얘는 대단히 고급 감각들입니다. 자세 조절과
이런 부분에 아주 밀접한 감각 체계들이죠. 그래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원시 감각계와 식별 감각으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감각의 분류는 표제 감각, 그리고 깊은 감각, 통합된 거칠 감각. 책에는 얘를 결합된 거칠 감각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훨씬 더 고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다 기억해도 좋고 어떤 것을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나오는 슬라이드는 뻔하겠죠. 표제 감각의 종류, 깊은 감각의 종류, 통합된 거칠 감각의 종류가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 감각의 종류. 아프다. 아, 얘는 아까 뭐 좀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얘는 스피노살라믹 트랙 타고 가죠. 시상으로. 찹다 뜨겁다. 자, 찹다는 어떻습니까? 대략 5에서 10도 사이의 물을 사용한다 얘기했고 5도 이하는 통증으로 느낀다 얘기했고요. 또 온도가 뜨겁다, 뜨거운 것들에 대한 것들은 40에서 45도 사이의 물을 쓴다 얘기했고요. 또 가벼운 촉각.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피노살라믹 트랙을 타고 올라가는 의식적 경로를 타고 올라가는 감각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원시 감각이다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안에 앞각이 있습니다.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각. 앞감은 무게인식 감각은 아까 얘기했던 식별 감각에 들어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딥 센세이션. 주로 얘들은 표제 감각들은 피부 수용기에서 감지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스피노살라믹 트랙을 타고 시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라면 주로 깊은 감각들은 스피노세레벨라 트랙들, 즉 주로 머슬 스핀들이나 GTO들이 감지하는 것들이고요. 또 조인 리세트들이 감지하는 것들이고, 리세트들은 그렇다면 얘들은 주로 소뇌로 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스피노세레벨라 트랙을 타고 가는 무의식적 경로를 이용하는 감각들이죠. 그래서 진동감각, 아까 얘기했던 파시니안 소체가 노인들은 급격하게 줄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깊은 감각의 종류들입니다. 자, 그리고 통합된 거칠 감각, 결합된 거칠 감각, 입체인지, 촉각, 이점 식별각, 종방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서감각, 질감이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대단히 자세 조절에 중요한 감각들입니다. 고급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헨리드의 분류대로 식별 감각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감각 평가.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모토 쪽입니다. 모토 쪽,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움직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감각 체계가 정상인지 또는 손상을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감각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책에 나왔던 그런 그 고급 도구들도 있지만 바로 임상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나온답니다. 자, 감각평가의 목적은 감각 피드백의 단계를 결정하고 민감성을 제거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앰프테이션이 되면 절단 부위가 있게 되겠죠. 절단 부위가 이렇게 나중에 보조기를 착용하려고 할 때, 꼽으려고 할 때 이 부분이 너무 센시티브합니다. 민감하면 꼽으면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나 보호자들이 그 부분이 둔감해지도록 하는 그런 센소리 치료를 많이 하게 된답니다. 또 감각 재훈련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감각이 상실된 것들에 대한 보상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2차적인 합병증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 치료기관의 결정 이런 것들을 감각검사는 갖고 있답니다. 자, 이 부분은 책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핑크색이 좋아서 이거 그대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예, 감각을 평가하는 도구들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오슬리반 책에 있던 그림인데, 예, 제가 그냥, 좀, 저에게는 추억도 있고 해서, 예, 그대로 발췌를 해서 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러한 그 입체들을, 이렇게 뭐, 흙은 좀, 모래는 불편하니까, 쌀 같은데 이렇게, 묻어두고요. 환자에게 원형을 찾으십시오 또는 뭐 별표 모양을 찾으라라는 구두 명령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찾게 되는 입체 인지를 평가하는 도구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2점 식별력을 보는 것들. 요거는 이제 소리 곱쇄입니다. 진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수리에 대거나 또는 안쪽 복숭아 뼈에 대었을 때 그 뼈를 타고 진동되는 것들을 감지하는 것들을 설명을 듣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는 해머가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그 물감 붓처럼 브러쉬입니다. 감각 검사를 하는 것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톱니처럼 되어가지고 예, 그 뭐 감각들을 평가하는 것들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예, 실린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을 담아서 온도를 평가하는 그런 감각 평가 도구들입니다. 근데 이런 정형화된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평가들은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정된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얼굴에 이렇게 그 파우더 같은 거 바를 때 같은 이런 패드입니다. 자, 패드를 환자의 특정 부분에 닿고 항상 검사는 이렇게 감각을 이렇게 환자가 모르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꺼낼 때 환자가 보게 되면 그 느낌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에게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가벼운 터치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 통증을 평가할 때는 예, 여기에 지금 목적은 오슬반 책에 있던 그림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사라졌고요. 샤프한 페인과 너를 평가하는 것들인데 실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지 독자들이 읽을 때 이런 식의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핀이죠. 그래서 뾰족한 부분을 실제 환자에게 갖다 대었을 때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응용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핀의 머리 부분을 댈 때는 듀얼한 감각을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 환자에게 통증을 평가할 때는 샤프한 통증도 평가하고 듀얼한 통증도 평가합니다. 샤프하다, 듀얼하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몇몇 학생들 아마 제가 희망하는 대로라면 여러분 한 반에서 반 정도는 떠올랐을 거예요. 샤프하면은 A 신경섬유를 타고하고 맞죠? 듀얼하면 C 신경섬유를 타고한다. 그 말이 연관되네요. 저는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5에서 10도의 물 또는 40에서 45도의 물을 가지고요. 환자의 부위에 닿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온도각 검사.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환자의 뭐 손가락이나 관절을 움직여서 뭐 그것이 운동 감각이 있는지 방향 감각이 있는지 또는 이러한 위치각을 검사하는 고유 수용 감각들입니다. 자, 2점 식별력들 종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했고요. 팔에서는 새끼손가락의 끝이 가장 예민하다 얘기했고요. 발이라면 엄지발가락 끝, 얼굴이라면 외측 하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바이브레이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소리 굽새를 가지고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만 헤르츠가 다르죠. 그래서 진동을 한 후에 주로 정수리에 갖다 대서 이게 뼈를 통한 진동감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또는 안쪽 복숭아뼈에 대기도 합니다. 진동감각. 진동감각과 관련된 리셉터는 파시니안이 될 것입니다. 자, 프로프리오셉터. 자, 이 부분들은 바로 이 리셉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해부학적인 단어죠. 기능적인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피부 수용기, 건 수용기, 관절 수용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리셉터를 훨씬 더 기능적으로 이야기할 때
고유 수용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유 수용기. 이건 다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저의 말을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고유 수용기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쉐링턴입니다. 갈수록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수용기는 뭐냐?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나 움직임에 대한 말초적인 정보를 중추에 전달하는 감각기의 총칭. 자, 리셉터는 여러분 해부학적인 단어죠. 감각 수용기인데 리셉터를 말하는 게 고유 수용기입니다. 근데 고유 수용기는 훨씬 더 고유 수용성 프로프로셉션 이런 거는 대단히 고급 단어이고 기능적인 단어거든. 고유 수용기가 뭐냐? 그냥 리셉터지 말해도 좋습니다만 고유 수용기는 자세나 움직임에 대한 말초적인 정보를 중추에 전달하는 감각기의 총칭. 자세나 움직임에 대한 말초적인 정보를 중추에 전달하는 감각기의 총칭.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 멋져 보입니다. 자세나 움직임에 대한 말초적인 정보. 말초적인 정보는 구심성 정보죠. 들어가는 거니까 구심성 정보를 중추에 전달하는 리셉터들의 총칭을 말한다. 이게 고유 수용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 부분은 자세 조절과 관련된 고유 수용기들. 우리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가락까지 엄청나게 많은 리셉터들이 많죠. 고유 수용들이 있지만 특히 자세 조절과 관련된 고유 수용기들은 서비칼 스파인에 많더라.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저널에서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비칼 스파인에 많더라. 자세 조절에서 헤드 컨트롤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비칼 스파인에 많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세 조절에서 보니까 자세 조절 관점에서 고유 수용기는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에 많더라. 왜 그럴까? 보니까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드와 암과 트렁크의 이 무게를 두 다리로 분산하죠. SI 조인은. 그래서 이 SI 조인에 골고루 퍼져 있는 이 수용기들은 두 다리의 아주 안정적인 자세 조절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자, 풋, 발바닥에 자세 조절을 위한 고유 수용기들이 특히 많더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유 수용기는 우리 온몸에 많지만 특히 서비칼 스파인은 자세 조절에서 헤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많고 SI 조인은 위에 있는 분절의 무게를 두 다리로 대칭적으로 분산하고 또 밑에 오는 지면 반발력을 잘 감지하기 위함이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발바닥에 많더라. 어린 왕자를 보면 결국 어린 왕자는 지구에 닿아 있는 것은 여러분 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은 특히 서서 이렇게 걷거나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많은 자세 조절에 매우 중요한 그런 프로프로셉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그룹에게 발바닥에 이상 감각을 제공해 가지고 저는 얼음을 도구를 써 가지고 이제 발을 얼렸는데 걸음걸이가 건강한 사람들도 변화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 조절을 위한 고유 수용기가 이 부분에 많이 좀 분포되어 있더라. 서비칼 스파인, 세이크로일리악 조인, 그리고 플란타 서페이스에 많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임상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부 수용기들이 등장하네. 우리 책에도 있었고 털들이 보이고 프리너브 엔딩이 있고 많은 수용기들이 있고요. 가장 깊숙이에 파시니안, 진동을 감지하는 피부 수용기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정리가 되었고요. 우리 책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레코딩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 블랭크를 두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책을 참조해서 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센세이션 펑션에 관련 감각 기능에 관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하나의 기록의 프레임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의 틀이 될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머슬에 있는 수용기들이네요. 머슬 스핀들과 GTO. 일반적으로 머슬 스핀들은 이 두 가지는 근육의 속도, 근육이 길이가 변하는 속도나 그 다음에 근육에서 느껴지는 변화들을 감지하는 리세터들인데 주로 머슬 스핀들은 벨리에 많고 GTO는 정션에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슬 스핀들은 모터 너브 5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 모터 뉴런과 감마 모터 뉴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파 모터 뉴런이 있고요. 감마 모터 뉴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슬 스핀들과 관련된 많은 화면들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책들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가벼운 그림은 일러스트 정도를 해서 한번 그려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자료를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머슬 스핀들과 GTO에 대한 것들은 가볍게 낙서하듯이 만화를 그리듯이 일러스트를 하나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슬 스핀들과 GTO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인 리셉터들입니다. 조인 리셉터들은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Repetition makes perfect. 반복은 완전함을 만든다. 자, 타입 1은 주로 프록시말 조인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서서히 늘어나는 것에 반응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타입 2는 디스탈 조인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빠른 진동, 아마 여러분들은 오스실레이션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빠른 진동에 반응을 잘한다. 그래서 타입 1은 루피니의 성격, 타입 2는 파시니안의 성격, 타입 3는 GTO의 성격, 타입 4는 노시셉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인 리셉터들에 관련된 분포들인데 어떠한 관절이든지 모든 관절은 타입 1, 2, 3, 4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프록시말이냐 디스탈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인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타입 1에 대한 성격, 타입 2에 대한 성격, 타입 3, 타입 4. 자,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감각신경 섬유다, 그죠? 환경에서부터 지금 environment, 조절되는 환경과 조절되지 않는 환경, 그리고 감각의 종류들, 그리고 리셉터를 설명했고, 이제 센소리 너브 5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외부적 환경의 정보 처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센소리 너브 5는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A, B, C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 B, C. A, 직경이 굵다. C, 직경이 가늘다. 그리고 A, 전달 속도가 빠르다. C, 전달 속도가 느리다. A, 유수신경섬유이다. C를 갖고 있죠. C, 무수신경섬유이다. 이 정도 구분을 해놓으면은 들어가서 근육신경과 만나는 것들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주로 A와 C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랙을 이야기했습니다. 트랙.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트랙. 제가 공부했던 과거의 트랙 그림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려서 하는 걸 좋아했는데, 자,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ascending track, descending track. 이름이 정해지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셀들이 그 명령을 내리는 곳들이 그곳에 정보를 도달하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러면 추론을 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자, 올라가는 트랙,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곳의 종점이다. 스피노살라믹 트랙, 스피노세레벨라 트랙, 도잘 컬럼. 내려오는 트랙은 그 명령을 내린 곳이죠. 제 기억으로는 콜텍스에도 명령을 내렸고
미드브레인 쪽에서도 명령을 내렸고 폰즈와 메듈라 부분에서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츠 세포, 그 큰 도시죠.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레드셀, 미드브레인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르보로 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폰즈와 메듈라에 있는 거대 도시, 그물체액입니다. 베지티블라 셀, 핵, 안뜰핵, 폰즈와 메듈라에 있는 거대한 도시, 거대한 세포입니다. 내린 명령들은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그리고 베지티블러 스파이널 트랙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라미달 트랙,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연수교차 이런 부분들을 트랙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스피노살라믹 트랙, 의식적 경로 이런 단어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무의식적 경로, 이번에는 자세 조절과 관련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번개 퀴즈를 내자면 아탁시아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아탁시아는 세레벨라 아탁시아와 센소리 아탁시아가 있다. 센소리 아탁시아가 발생되는 부위가 어디냐면 그렇습니다. 그곳과 바로 이 트랙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도잘혼이죠. 그래서 도잘혼의 센소리 셀들이 작동을 못하거나 또는 도잘 칼럼에 손상을 받게 된다면 센소리 아탁시아가 발생한다. 그러면 손의 실조인지 감각 실조인지를 검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롬버그 사인이죠. 그리고 프랭켈 운동을 제공한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좋겠습니다. 피라미달,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들. 연수교차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달 트랙,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하는 텍토 스파이널 트랙, 올리브 스파이널 트랙.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 이것도 이 얘기는 내림노구나. 자, 텍토는 미드브레인에 있는 텍툼이라고 하는 핵이 내린 명령입니다. 올리브는 메듈라에 있는 올리브 핵이 내린 명령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 표기를 가볍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레코딩이 되었다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센딩 트랙을 타고 내려온 트랙들이 스파이널 코드를 빠져나간다면 이제는 모토노브 5, 알파 모터 뉴런 또는 감마 모터 뉴런들을 자극해서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피부, 근육, 뼈들을 뭔가 이렇게 기능을 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 그림들이죠. 전체적인 스파이널 코드가 있고요. 이제 브런치인 스파이널 러브, 31상의 스파이널 러브들입니다. 자, 이것들이 형성하고 있는 얘들이 형성하고 있는 모터 뉴런입니다. 그래서 알파 모터 뉴런과 감마 모터 뉴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로 감마 모터 뉴런들은 우리의 안티그래비티 머슬들의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달을 할 때 뇌줄기 단계에서 발달할 때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포스트럴 익스텐서, 즉 자세 편근들의 감마 모터 뉴런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 단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발달에 보면 척수 단계, 뇌줄기 단계, 중간뇌 단계, 거칠 단계 이런 표현을 하죠. 거기에서 바로 이 브레인스템, 즉 뇌줄기 단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 표현 중에 감마 모터 뉴런의 활성화를 통해서 포스트럴 익스텐서, 즉 자세 평근인데 우리는 얘들을 안티그래비티 머슬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얘들을 많이 발달시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트랙으로부터 빠져나온 것들은 바로 너브 이너베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근육을 흥분시키게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널 너브들은 피부 영역을 지배하게 되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팔 쪽에 그리고 아래 다리 쪽의 더마톰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이오톰, 특히 서비칼 C5, 6, 7, 8 정도 그리고 다리 쪽에서는 L2, L3, L4, L5 정도는 어떤 근육을 키 근육으로 지배하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오톰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스켈렉톰, 뼈절인데 뼈절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마톰 우리 책에 있는 그림 앞면과 뒷면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Integrated Neural Science for Function 기능을 위한 통합된 신경과 우리는 처음에 열기구를 타고 여러분이 이런 신경계의 여행을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각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서로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보기도 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추억의 시간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발표를 하거나 또는 전문가와의 어떤 디스커션을 할 때 충분히 활용되기를 바라고 꼭 이 슬라이드가 없어도 좋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역시 익숙한 그림입니다. 외부적 자극의 정보 처리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중추신경계는 7 그리고 각각의 그 맛스러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환경으로부터 그 종류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리뷰하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모터 넘버 5, 머슬의 이노베이션까지. 그리고 이제 운동 조절에서의 큰 주제인 외부적 자극의 정보 처리 과정을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안내자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스티커를 떼고 이제 제가 얼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볼 수 있다면, 그곳을 응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절되는가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가장 큰 주제가 외부적 자극의 정보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자극이 있어야만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반사 이론적인 접근에서의 우리의 실용적인, 기능적인 우리들의 해석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되면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통합된 신경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안내를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